2, 3배 버는 거는 1도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지금은 질릴 때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어쩌면 다시는 살 수 없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정부가 하지 마, 막 불법이다 이러지 않으면 사실 이거는 5억이 넘어가는. 대충 20배? 네. NFT 메타버스 웹 3.0 관련 서비스 중에 이 세 분이 가장 이거 돈 된다. 이거. 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꾼의 김동환입니다. 파티가 끝났다. 가상화폐 시장의 대학살. 지난해 뜨겁게 달아올랐던 가상화폐 시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국내의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여기에 루나테라 사태와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의 파산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투자자들은 가상화폐를 둘러싼 의심과 희망 사이에서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여러분의 가상화폐는 확실한 미래일까요? 꺼져가는 불안한 거품일까요? 현재 가상화폐 시장이 직면한 위기와 해법, 그리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웹 3.0까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분야의 전문 꾼들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 야, 골프볼 1위가 바뀌었네요. KPGA 투어 볼 사용률 1위 스릭슨. 자, 가상화폐 대장죽적인 비트코인이 올해 들어서만 50% 넘게 하락한 데다가 글로벌 가상화폐 시가총액 또한 절반 넘게 감소하면서 이 상반기 가상화폐 시장에는 비관론을 넘어서는 버블 붕괴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왔었죠. 최근에 반등을 좀 합니다마는 이 반등을 두고도 최악은 지났다라는 의견과 여전히 불안하다는 어떤 찬반 양론이 굉장히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세 분의 꾼들께 가상화폐 시장의 진단을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가상자산이 위헌자산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자가 올라가면 위헌자산부터 빼서 네. 이자가 안전한 채권이나 이런 데로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비트코인과 같은 경우는 이제 발행량이 4년마다 계속 반씩 줄어드는데 거기에 이제 비수기가 사실 그 크립토 윈터라는 네. 비수기가 사실 그거랑 겹치면서 밑으로 더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안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저는 힘들고요. 네. 비트코인 하나만 말씀드리면 유일하게 지금까지 확실하게 탈중앙화돼서 어떤 결제로서 쓰일 수 있는 코인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대체 불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메타버스 세계가 커지면 어떤 달러 기축통화처럼 어떤 기축통화 역할하는 코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코인에 있어서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뭐 가격이 고점 대비 한 절반 떨어졌지만 사실 앞으로 훨씬 더 크게 갈 수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네, 거네요. 네, 네. 우리 정상호 대표님도 오랜만에 뵙습니다만 가상자산 관련한 사업을 직접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체감하는 게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최근에. 우선 이제 원인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 그 거시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서 네. 가상자산 업계도 같은 영향을 받는 것이고요.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뭐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고, 업계 걱정을 많이 하세요, 외부에서는. 뭐 힘든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 업계는 좀 상황이 좀 극과 극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도산하는 기업과 그다음에 새로 스타가 되는 기업들이 이제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도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셀시우스 같은 회사들이 연쇄 청산 때문에 그렇죠. 예, 최근에 이제 문제가 좀 됐었고, 그런데 반대로 또 FTX 같은 그 해외 거래소들은 이번에 뭐 빗썸도 인수한다고 그러면서 상당히 많이 이제 네. 업계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면은 성장하는 기업과 이제 그렇지 못한 기업으로 양분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가상화폐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만큼이나 참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게 바로 웹 3.0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뭐 웹 3.0이 뭐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차세대 인터넷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왜 하필 지금 네. 이런 사태 막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국면에서 웹 3.0이 나왔을까? 어떻게 네. 봐야 됩니까? 일단- 뭐고 어떻게 봐야 네, 됩니까? 네.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네. 그 인터넷 기술 측면에서 웹 2.0, 뭐 2.0, 3.0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웹 1.0 시대는 우리가 초창기에 했을 때 디바이스가 주로 PC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정보를 그냥 보기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보기만 하던 이게 웹 1.0 시대였다면 웹 2.0 시대는 읽을뿐만 아니라 우리가 PC나 혹은 이런 모바일 통해서 라이팅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그게 2.0 시대였어요. 그래서 웹 3.0은 보고 읽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핵심이 소유권 이전이거든요. 소유권 이전, 네. 가치 창출입니다. 내가 그 속에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가 직접 사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 정권은 내가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나의 것이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태가 어떻게 되냐면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원래서부터 받는 거죠. 나의 지갑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죠. 왜 소유권이 내 것이라는 게 지갑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등록할 때는 나의 지갑부터 만드는 게 첫 절차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의 소유권이라는 걸 만들어주는 게 블록체인 개념이고 특히 NFT 같은 게 사실 디지털 소유 증명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디바이스가 PC뿐만 아니라 이런 모바일 스마트폰뿐 아니라 뭐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웨어러블이 다 될 수 있죠. 손목 그러겠네. 밴들 수도 있고 네. 장갑일 수 있고 모자일 수 있고 어제도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생활하게끔 하는 거. 그리고 그 안에 디지털 파일들이 내 것이라는 게 네. 소유가 되고 매매가 될 수 있고 가치 창출이 되는 이런 생태계 그런 게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웹 알 것 4.0입니다. 네. 사실 웹 2.0 네. 시대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뭔가 이 커뮤니케이션이랄까 SNS 툴 같은 거로 구글,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뭐 유튜버잖아요. 그렇죠. 2.0 시대입니다. 2.0 시대. 근데 어쩔 때 어떤 생각하냐면 네. 야 내가 이렇게 뼈를 갈아놓는데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야 이거. 구글 좋은 일. 구글 좋은 일만 무지하게 시킨다. 그걸 전문용어로 플레이 레버라고 합니다. 플레이. 레버, 노동자라고 하잖아요. 아, 레버. 그러니까 실제로 레이버. 노가다인 거예요. 거기를 위해서 해서는. 노가다. 하여튼 유튜브 전이라는 거죠. 웹 2.0 노가다예요 우리가. 그러기도 하고 또 페이스북 같은 거 하다 보면 얘네들 나 이거 내가 관심 있는 거 어떻게 다 알았지? 알죠. 막 그렇게 네, 막 좀 그렇죠.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정상호 대표님. 그래서 이 가상화폐, 이 탈중앙화 아닙니까? 네. 암호화폐라는 게. 그래서 이것도 이 웹상에서의 탈중앙화가 여기서 딱 교차돼서 그래서 웹 3.0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맞습니까? 그 웹 3.0하고 웹 2.0의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이제 웹 3.0을 다양한 주체들이 정의를 합니다. 네. 이제 학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경제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IT 하시는 분은 또 이렇게 정의하고 하는데 공통적으로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웹 3.0은 방금 이제 유튜브 말씀하셨는데 돈은 유튜버가 다 벌잖아요. 근데 웹 3.0 시대는 웹 3.0의 플랫폼은 그 소유와 운영을 유저가 하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많이 정의합니다. 네. 그리고 수익을 플랫폼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용자에게 돌려준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경제계에서 보시면은 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뭐 그런 말씀 많이. 그렇죠. 그런데 그 예전에는 이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유와 운영을 유저에게 돌려준다. 이익을 유저에게 돌려준다.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방법이 말이고 없었다. 방법이 없었죠.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클리어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가능했다라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소유와 운영을 유저에게 돌려주려면 시스템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운영 관리를 탈중앙화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하나가 시스템을 좌지우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DAO, 라고 하는 개념이 블록체인에서 나온 것이고 네. 그리고 무언가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려면 시스템 상에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거버넌스 투표가 가능해지는 것이 이제 블록체인인 거고 그리고 고객한테 혜택을 돌려주려면 이익을 돌려주려면 예전에는
위변조가 안 되고 누가 봐도 확실한 수단이 이제 없었는데 가상자산,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웹 3.0 기업하면 뭐 여러 가지 정의를 많이 하지만 소유와 운영 면에서 봤을 때 현재 블록체인 플랫폼 기업들이 웹 3.0 기업에 가깝고 앞으로의 방향은 이제 이 방향도 웹 3.0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웹 3.0의 가장 키는 소유권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우리 원시 시대나 그런 옛날 시대로 돌아가면 땅에 누가 주인이 있나요? 그냥 거기서 놀고 먹고 이러면 내가 주인인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주인이라는 소유권 개념이 있으면서 우리는 이제 등기도 있고 뭐 그러한 것들 발전했잖아요. 자본주의가 발전의 토대잖아요. 근데 이제 디지털 세계를 보면 내가 갖고 있는 파일이 사실 카피를 하면 원본과 복사본이 똑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희소성도 없고 어느 게 누구 거냐라는 것도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 기술이 나오면서 이 파일에 대한 원본성, 이게 원본이야라는 것을 등기부등본 같이 블록체인에다 올려놓고 증명을 네. 해준단 말이죠. 네. 그래서 블록체인은 디지털 자산의 등기부등본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희소성이 만들어지고 이거의 소유권은 암호로 갖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프라이빗 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소유권도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디지털 경제에 새로운 자본주의가 만들어진 거죠. 예, 그래서 메타버스에 보면 뭐 아바타가 있고 거기에 뭐 들고 있는 가방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 되고 그거의 소유가 누구 거야. 그리고 이걸 돈 주고 사고 팔고 이럴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거기서 디지털로 무한정 확대가 되잖아요. 뭐 땅도 만들어지고 건물도 만들어지고 또 거기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 또 현실 세계랑 결부된 커머스가 만들어지니까 거기서 새로운 세상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난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 특히 게임 또 디지털 자산이나 암호화폐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블록체인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제 MZ 세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키워서 나아가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웹 3.0 시대가 더 진전이 있으면은 사실 지금은 크게 보면 아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주자본주의잖아요. 사실은 크게 아직까지는 그래서 환경이라든 사회 문제 뭐 이런 것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이제 웹 3.0이 제공을 하고 자본주의 세계를 어쩌고 보면 근본적으로 바탕부터 재편할 수 있거나 이런 사실은 조금 앞서가는 기대도 좀 나오던데 안 교수님 워낙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탁출하신 분이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왜 지금 웹 3.9 이러면 아마 공부를 이쪽으로 많이 하신 분들이 이거 탈중앙화에 초점을 맞추실 거예요. 근데 네. 저는 사실 반대입니다. 블록체인은 프라이빗 있고 퍼블릭이 있어요. 네. 퍼블릭이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건데 지금 이더리움도 지금 이번에 지금 왔잖아요. 지금 블록체인 거기 대에 비탈릭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결제로 확대시키겠다. 결제로서 그래서 지금 원래 POW 방식을 작업증명 방식을 지분증명 방식으로 네. 고치겠다고 했는데 작업증명 방식과 지분증명 방식이 그게 주주자본주의와 아닌 거의 차이예요, 사실. 네. 근데 이게 탈중앙화에 초점 맞추다 보면 이 세상은 더 못 갑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주권이 있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주권이 있는 게 핵심인데 거기서 주권이 없는 걸 가지고 주류로 만들겠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까 질문하셨지만 예.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통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탈중앙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 한국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업계 규제가 자금 세탁 방지에 있는 이유가 사실 지금 비트코인이 한국도 외환 규제가 세거든요. 돈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못 해요. 중국은 더 세고요. 이럴 때 비트코인이 되게 유용한 수단이에요. 그러네. 돈을 해외로 갖고 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금 세탁 방지에 가장 크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네. 그래서 주권 국가에서는 이게 탈중앙화된 이런 조직의 이 행태가 메인 계층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은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변해야 되고 우리 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탈중앙화만
우리가 강조하다 보면은 더 못 가요. 그래서 저는 사실 탈중앙화가 효율적이지는 않아요. 효율과 우리가 민주주의하고 독재 국가의 차이인 것처럼 민주주의 좋아요. 네. 이게 효율성을 잃어요. 네. 그와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탈중앙화는 좋지만 효율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게 블록체인이 세 가지 불가능이거든요. 같이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걸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웹 3.0의 특징을 저는 탈중앙화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네. 사실은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P2B 거래에 있습니다. B2B.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 거래가 가능해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거 있잖아요. 옛날에 인터넷에서 블로그에 내 글을 쓰잖아요. 혹은 내가 그린 그림이 내 거라는 게 증명이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이게 NFT라든가 이런 방식을 통하면 그게 내 거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거라는 게 증명이 되면 자본주의에서 내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기술적으로 그게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가상자산 업계 특징이 뭐냐면 각자 다 플랫폼이 있어요. 이 플랫폼에서의 이 NFT와 이 플랫폼 NFT가 서로 거래가 안 돼요. 이거는 갈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탈중앙화, 중앙화가 핵심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부동산 플랫폼 간에 안유화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NFT란 소유권 자산이 있으면 그게 네. 막 거래가 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 이 세상이 커지고 메인층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네. 기득권층에서. 네. 그래서 핵심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개인의 소유권이 핵심이고 그게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플랫폼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결국 법적 통화하고 액세스이 가능한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네. 그런 사회로 가는 거지 탈중앙화만 강조하다 보면 못 가요. 또. 그러면서 이제 대두된 게 NFT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NFT라는 게 유효한 그런 수단이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제 주식시장을 네. 주로 이제 모니터링 하니까요. 작년에 정말 대단했습니다. 메타버스 치더니 그냥 NFT가 그냥 근데 거품이 혹 빠져가지고 네. 지금은 또 이거 뭐 NFT 이거 너무 과대평가됐고 그때 우리는 왜 이렇게 높은 가격에 NFT 같은 것들을 거래하고 또 재료 있는 주식을 사고 팔았을까? 네.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NFT? 저는 이제 NFT는 이제 1단계는 끝났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트나 뭐 이런 게임이나 또 이런 스포츠 이런 디지털 소유권을 통해서 전 세계에 거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거든요. 예. 다음 올 2단계는 실물 자산을 NFT화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억 되는 이제 빌딩의 소유권을 NFT로 나눠서 그거를 이제 거래를 한다거나 뭐 또 뭐 석유나 원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이걸 이제 STO라고 하잖아요. 시큐리티 토큰이라고. 예를 들어서 부산항에서 8월 1일 날 컨테이너 하나를 LA의 롱비치항까지 실을 수 있는 권리. 예, 그것도 NFT로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니 배를 실어 가는데 뭐 10,000TU라고 10,000개의 컨테이너 실을 수 있는데 다 안 오잖아요. 약속대로. 그러니까 한 120%씩 이렇게 오버부킹을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밀려가지고 다 실을 수 없으면 또 손해를 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NFT화를 하면 내가 필요할 때 그거를 비싸더라도 살 수가 있고 내가 필요 없을 때 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옵티멀한 시장이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 이 웹 3.0도 그렇고 뭐 NFT라든지 블록체인 기반의 여러 가지 시도들이라는 게 큰 화두, 탈중앙화라는 화두가 있잖아요. 근데 이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입니다. DeFi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도 작년에 굉장히 빨리 성장을 했고요.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은행이 필요하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우리 금융시장에도 던졌던 것 같은데 정상호 대표님 DeFi 관련해서 비즈니스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디파이는 쉽게 설명드리자면 네. 이제 우리가 금융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중간 그 주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이나 보험사나 뭐 증권사. 근데 디파이는 그러한 그 어떤 중간 미들맨 없이 직접 P2P로 거래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중간 은행의 역할 또는 증권사의 역할을 코드, 프로그램이 대신해 준다는 것이 이제 디파이인 거죠. 그러면 이게 일반화되면 은행원들 어떻게 됩니까? 증권회사는 어떻게? 왜냐하면 매개하는 기능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안효 교수님 어떻게 금융시장은 괜찮습니까? 다 중개기관 있잖아요. 그렇죠. 보험사가 있고 은행이 있고 증권회사가 있는데 만약에 디파이에서 이 보험 기능, 증권 기능, 그다음에 은행 기능을
이 세계 기관이 금융기관이 없이 다 구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게 FTX 그 거래소가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이런 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라든가 금융의 서비스를 코인에 그대로 다 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걸 또 실제 증권, 주식이나 이런 거 연결시켜서 하게 만든 거래소가 확 커졌거든요. 네. 만들어진 지 얼마나 안 됐지만 그다음에 공매도라든가 이런 기능이 다 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전통 금융이 코인이라는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시장이 파이낸스 시장이 커지는 거는 큰 시대적 흐름이라고 봐요. 그게 디파이로 작년에 굉장히 올해도 그렇고 초까지 굉장히 잘 가다가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터졌잖아요. 지금 엄청 힘들어진 그렇죠. 상황인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전통 금융은 예를 들면 중국의 뭐 중국은행 일본의 일본은행 뭐 이러면 은행 간에 서로 돈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디파이 플랫폼끼리는 그게 안 돼요. 그 코인은 그 플랫폼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플랫폼에선 중심이 없는데 네. 결국은 크게 봤을 때는 전체를 보면 실제 누가 거기서 돈 벌려고자 하는 자들이 거기서 코인을 받아가지고 그 코인 가격을 올려가지고 이익을 네. 취하는 행태란 말이에요. 결국은. 지금 저는 그래서 가상자산을 이제 초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게 가면 시장이 못 가요. 네. NFT도 그렇고 거기 코인도 그렇고 이게 현재 전통 금융결처럼 왔다 갔다 만배를 네. 돼야 되거든요. 그게 돼야 이 시장이 진짜로 디파이 시장이 커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안 교수님께서 정말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지금 저희가 웹 3.0에다 디파이에다가 뭐 어려운 NFT 뭐 메타버스 웹 3.0 기준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이 새로운 교류다 할 경우에 예.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메타버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메타노믹스라는 개념이 등장할 만큼 기대도 큰데 사실 이게 애들이나 게임이나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폄하되고 있기도 해요.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세요? 제가 저번 주에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이제 신발을 신고 옷을 입고 그다음에 이제 걸어가는 거죠. 걸어갈 때마다 이제 판이 있는데 이게 앞뒤 전후 좌우로 다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안경을 끼니까 이게 360도 전부 다 이게 보이는 세상이니까 거기에 진짜로 제가 어느 공간에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완전히 그것도 네. 굉장히 고해상도에다가 네. 그래서 이제 걸어가니까 그래서 뚜박뚜박 걸어가고 그때 갑자기 저한테 총을 주는 거예요. 네. 총을 줘가지고 열나게 막 뛰어다니면서 찾아가면서 열나게? 네. 그러니까 진짜 열나니까 땀이 막 나고 숨이 막 차가지고 정말 그 속 안에서 긴장감이라는 게 그다음에 이게 옷을 입거든요. 근데 총을 제가 맞으면 여기 멍이 들어요. 이게 이제 전기 충격이 뛰고 와가지고 멍들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진짜 여기서 죽냐 사느냐 이 느낌을 그대로 나더라고요. 몰입감이? 예. 그래서 이거 완전히 다른 세계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총이나 이런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인을 사가지고 그 총을 구입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를 또 자식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증여나 상속을 할 수 있는 네. 자산이라고 하는 거, 내 거라는 게 등록이 되는 세상이니까 사실 우리가 지구 안에서만 살았잖아요. 이게 이제 새로운 세상에 또 살게 되는 거죠. 네. 예, 거기에 또 새로운 경제가 나타나는 거고 거기에 또 새로운 노동자와 이런 제품들이 그렇죠. 나타나는 거니까. 해보셨어요, 교수님? 이거 쓰고 총싸움 같은 거? 게임을 옛날에 해봤어요. 막 네. 뭐 총 쏘는 것도 있지만 또 막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사실 지금 메타버스에 올인하고 있어요. 올인? 네. 뭘? 시간을, 돈을? 시간, 돈, 연구. 야, 연구, 시간, 돈. 네. 안 교수님께 이 세 가지를 빼면 뭐가 남죠? 없어요. 메타버스 올인이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왜? 저는 메타버스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기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현실에서 만났잖아요. 네. 근데 우리 김 소장님 아바타와 저희 아바타가 이런 스튜디오가 메타버스에 똑같이 있어요. 뭐 그마다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오늘 안 교수 제가 커피를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네, 사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럼 거기서 탁 누르면 현실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 우리 김 소장님 아바타가 결제한 그 커피가 현실에서 나한테 오는 거죠. 내가 해화동에 있든 여의도에 있든. 그게 저는 메타버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제 아바타는 왜
그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대륙의 절세민을 보니까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가상과 현실이 네. 공존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하나의 경제 GDP가 만들어지고 네. 그게 현실의 GDP로 연결이 되는 거죠. 부가가치로. 그래서 공존하고 상생하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가는 현실에서의 모든 것들이 메타버스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게 또 현실에 이어질 수 있다는 네. 거죠. 예. 과기부에서 네. 메타버스를 위해서 모태펀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600억 해서 이제 기존 다른 데서 투자해가지고 네. 한 1,100억짜리 그렇죠. 만들어지거든요. 네. 네, 거기에 이제 그렇게 만든 이유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맞아요.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고 네. 있다라는 걸 안 거죠. 근데 우리 기업들의 준비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카카오도 블록체인 클레이튼 그리고 네이버도 자체 가상화폐 링크 이런 걸 하고는 있는데 전체 카카오 비즈니스, 네이버 비즈니스의 크기에 비하면 아직은 굉장히 미미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업계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시도. 업계에서 볼 때는 메타버스가 아직은 이제 시도 단계입니다. 실제로 활용이 되지는 못하고 있고 네. 그리고 메타버스도 웹 3.0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게 단순하게 가상 공간이 아니라 실제 경제 생태계가 되려면 이 안에서 화폐 역할 또는 이제 자산 역할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가상 자산이 그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위조 변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역할로서 기술적으로 딱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아직은 좀 준비가 많이 좀 미흡한 상황이고요. 네. 이제서야 메타버스 내에서 활용되는 가상 자산 지갑을 개발하는 이제 수준이니까 아직은 좀 많이 멀었죠. 대그룹 가운데는 그래도 SK그룹 같은 데들이 좀 적극적인 거였죠. 10대 그룹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가상화폐를 발행한다고 이슈가 한번 되기도 했었는데 물론 지금까지 뭐 진행이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요즘 이제 분위기상 일단 누나 테러 사건 이후 좀 더 이제 조심스러운 모드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직 뭐 코인이 발행되거나 이러지는 않고 좀 더 사태를 주의하면서 보고 있겠죠. 안 교수님은 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어떤 이 가상화폐, 블록체인 또 예를 들면 메타버스라는 이런 쪽의 이 시도들에 대해서는 이제 쭉 모니터링 하실 거 아니에요. 직간접적으로. 그렇죠. 저는 SK 굉장히 애석을 갖고 있고요. 예. 이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해서 선도 이미지를 구축해야죠. 왜냐면 SK 정도로 만약에 했다 이러면 엄청난 시그널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반대로 역설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하면 좋았다. 그런 생각 갖고 있고요. 조금 아쉬운 건 국내 여러 가지 그 규제와 정서와 분위기 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아쉽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네. 옴니버스라는 이 플랫폼을 구축해가지고 전 세계 자동차 엔지니어들이 실제는 한 명은 독일에 있고 한 명은 서울에 있고 한 명은 뭐 저기 뭐 미국에 있지만 거기서 똑같이 같이 있는 것처럼 작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산업계 메타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봐요. 이미 네. 굉장히 성공한 플랫폼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대기업들은 생태계를 다 갖고 있잖아요, 거의 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야죠. 네. 근데 이제 로컬 우리 한국 시장에서도 뭐 부정적인 여론도 당연히 네. 있습니다만 미국에서도 보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네. 특히 웹 3.0 가지고는 좀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일론 머스크가 웹 3.0 이거 마케팅 용어지 이거 이런 얘기를 한 바도 있고요.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도 당신은 웹 3.0을 가지고 있지 않고 벤처 캐피탈과 그들에게 돈을 대는 LP들에게만 있을 뿐이다. 그잖아요. 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데 교수님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현상으로 보면 그게 맞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인터넷 초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 시대 딱 했을 때 이제는 뭐 인터넷으로 전화가 됩니다 하면서 굉장히 주가도 엄청 뛰어오른 새로운 회사도 기술이라고 있죠. 그러죠, 새로운 그렇죠. 기술. 예. 근데 실제 해보면 막 끊기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찌 소리 나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런 이상이 그때 당시에 가능했냐? 이건 아니잖아요. 가능하다라고 하고 그거의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제가 볼 때는 아직 그 단계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제 런치가 되고 꽃이 피기까지는 한 10년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교수님하고 좀 약간 다르세요? 좀 다른 의견이 있는데 나왔습니다.
그 현재 웹 3.0은 이미 구현 단계에 갔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블록체인 업계만 놓고 보면은 네. 이더리움 같은 메인이 사실은 웹 3.0의 그 어떻게 보면은 프로토타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더리움이? 그렇죠. 그리고 현재 웹 3.0이 앞으로의 방향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일론 머스크나 그 잭 도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기존 현재 기업들, 전통 기업들이 사실 웹 3.0 기업으로 전환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상당히 위협적인 거는 이미 이분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견제구다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게 똑같습니다. 예, 예. 교수님도 굉장히 크게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그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거든요. 스페이스 X를 내놓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이 가는 걸 알기 때문에 우주를 지금 공략하는 거잖아요. 네. 우주를 공략한다는 거는 6G 그 이후 시대를 주도하겠다라는 건데 그게 결국 그때 와야 메타버스나 웹 3.0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 제대로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까지 다 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주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이야기를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사람 말은 또 너무 그 도지코인이나 이런 거 말할 때 보면 일론 머스크? 예, 자기 어떤 목적이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그것도 손절 쳤더라고. 예, 도지코인을 엄청 띄우다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네. 이제 그 비트코인 최근에 네. 팔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네. 그렇게 손해 많이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처음에 구매할 때 구매하고 나서 이미 몇 개월 후에 3천억 이상의 이미 이익 실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이제 매각을 하긴 했지만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방금 안 교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도지코인을 더 사고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일론 머스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참 어떻게 보면 21세기에 참 연구 대상인 것 같긴 해요. 네. 이 사람이 탈중앙화를 시도한 거죠. 왜냐하면 중앙 정부, 물리적인 중앙 정부로부터의 어떤 이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사람이 중앙이 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저는 저런 사람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네. 한국에 특히 많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 사람 보면서 그 깜짝 놀랐던 게 우주를 갈 생각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저하고 그 사람 차이가 어디 있을까? 저는 죽었다 깨나도 우주 갈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네. 이 차이예요. 그래서 한없이 반성을 했어요. 아직도 멀었구나. 이렇게. 화성에 가야 돼. 네, 우리는 이제 화성을 가야 되겠어. 한발 늦었어요. 일단은 네. 해외라도 좀 가보시죠. 해외. 지금 3년 동안 해외를 못 아주 좋은 나갔더니 말씀이에요. 세 분께 제가 NFT 메타버스 웹 3.1 관련 서비스 중에 이 세 분이 가장 이거 돈 된다 이거. 이노 교수님. 네, 일단은 다 돈이 되고요. 근데 이제 먼저 돈이 되는 순서가 네. 저는 이제 NFT.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최고고. 디지털 자산일 때 확립이 되고, 네. 그다음 메타버스로 올라갈 거고, 네. 그럼 거기서 디지털 자산이 NFT로 거래가 될 거고, 네. 그다음에 웹 3.0에서 서비스가 붙을 거다. 저는 이런 순서대로 전부 다 돈이 되고 또 먼저 투자할 순서다. 네. 이렇게 보고 NFT 메타 웹 3.0. 안 교수님. 웹 3.0은 인터넷 기술 역사 흐름에서 호칭이 불러진 거고요. 메타버스란 거는 어떤 우리가 실물 경제 대비 가상 생태 경제 생태계를 강조하는 개념에서 생태계 개념으로 제시한 큰 개념이에요. NFT는 메타버스가 이루어지려면 거기에 있는 모든 이게 디지털 한 덩어리라는 것들이- 거죠, 한 덩어리. 그러니까 NFT 그 수단이에요. 구현 네. 수단. 그래서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네. 근데 만약에 기술에 투자하는 사람들, 이런 웹 3.0 기술을 그렇지. 선도적으로 핵심 기술에 네. 투자할 수가 있는 거고, 저처럼 어떤 실물에 있는 어떤 우리가 익숙했던 어떤 분야를, 이런 패션 분야, 내가 패션 사업을 한 30년 하던 사람이에요. 그 패션 분야를 내 메타버스의 어떤 패션 선도 기업으로 구현하겠다. 이러면 굉장히 그 패션 업계에서 나 선도 기업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냥 실무만 할 때 그 일론 머스크처럼 우주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선도 업체가 되는 거고요. NFT는 이 모든 게 구현되려면 다 NFT로 만들어져야 돼요. 예, 그건 필수 기술 이거 요소입니다. 비즈니스 사이즈로는 NFT네. 큰 덩어리로 따지면. 웹 그런 거죠. 3.0은 엔지니어. 룰 제정자가 될 거냐, 네. 기술 개발자가 될 거냐, 네. 이렇게 NFT로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될 거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투자자들은 이쪽 가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 근데 아니에요? 진짜 이 세상을 지배한 룰 지배자가 근데 이제 뭐 우리 같은 사람이 다 그거 한다고 그거는 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죠? 네, 네. 투자자들은 NFT에 집중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저는 이제
NFT나 가상자산에 대한 전망을 많이 얘기할 때 상승기 때는 상당히 그 장밋빛 전망을 얘기하고 또 하락하면은 뭐 망했느니 막 이런 얘기 다 죽느니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냐면 저는 너무 가격에만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NFT 같은 경우도 전망이 이제 거품이 빠졌다느니 뭐 이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그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활용 데이터나 예. 활용 범위를 놓고 보면 오히려 시장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NFT를 예전에는 이제 아트 작품만 발행을 했다가 기업에서 뭐 그 입장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NFT로 대신 발행해 주는 네. 그런 활용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어떤 것이 더 돈이 되냐라고 했을 때 사실 뭐 제가 어떤 것이 더 돈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다만 그 우선순위 그러니까 시장에서 먼저 활용되고 그 산업에 받아들여지는 순위는 가상자산, NFT, 메타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분이 비슷하지만 조금씩은 또 결이 다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 투자자 여러분들 야, 이 코인 가격 어떻게 되냐 이거 어?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간단히 제가 그 1년 전에 경제전쟁 꾼에 출연했을 때가 네. 비트코인 가격이 가장 높았을 때예요. 근데 1년 후인 지금 가장 낮았을 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은 상승으로 조금 방향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제가 이제 투자자분들께 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일의 태양이 뜨니까 기다려 보시면 아마 좋은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이후로 반도 더 떨어졌죠? 예, 그 반 떨어지는데 1년 걸렸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업계에서 봤을 때는 1년 후면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올해 연말에도 어느 정도 예전 시세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달에 경제전쟁꾼의 출연 확정입니다. 안 교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식으로 주식이 전통금융자산이잖아요. 주식으로 우리가 사실 2배, 3배 이런 수익 남기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성장기업들은 보통 20, 30% 수익 줘도 엄청 대단한 그럼요. 거거든요. 근데 코인은 2, 3배 버는 거는 1도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지금은 질릴 때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어쩌면 다시는 살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 면에서 지금은 저는 비트코인이 만약에 우리가 정부에서 이 보이는 손이 강제로 중국처럼 못하게 하지 않으면 만약에 정부가 하지마, 막 불법이다 이러지 않으면 사실 이거는 5억이 넘어가는 코인 하나에? 예, 비트코인 하나에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3천만 좀 한 넘죠. 2만 3천 달러 정도 합니다. 3만 달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3천만 원 내에서 예, 왔다 갔다 하고 3천만, 있어요. 대충 그렇게. 20배? 예. 저는 이게 자체로서 존재 의미가 확실히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확실히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독자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세상에 합법적인 것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늘 그 시장에 수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무조건 가는 방향은 맞는데 가는 길에 있어서 그게 이제 등락은 너무나 정상적이다. 그러면 떨어질 때 너무 좋은 기회인 거죠. 너무나 땡큐한 거죠. 다시는 안 올 수도 있죠. 지금 땡큐. 너무 감사하죠. 알겠습니다. 땡큐. 네. 뭐 가격을 뭐 저희 컴퓨터 하는 사람이 말하기엔 좀 그렇고요. 뭐 경제학 하시는 뭐안 교수님 저도 정도면 뭐좀 더 권위가 있어 보이고. 네. 다만 이제 지나온 과거를 보면 보통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고점 대비 83%까지 떨어지고 이더리움은 고점 대비 95%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억을 투자를 해 놓으면 뭐 6개월 정도 잠깐 안 봤더니 500만 원이 돼 있는 거야. 그래도 떨지 않고 갖고 있을 사람만 해라. 근데 어느 날 또 6개월 또 깨보니까 이게 2억, 3억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고 이거를 떨어졌네, 뭐 반 떨어졌네 이런 사람은 그렇죠. 제가 볼 때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절대 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1억을 투자했는데 500만 원에 편안하게 또 대- 없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이제 확신 있는 사람만 그렇죠. 이렇게 그 하고. 흐름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공부하면 투자, 공부하고 남 따라서 하면 투기, 그렇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돈 꿔서 하면 도박. 네. 이렇게 정의를 간단하네요, 못해요. 정의가. 네, 아주 간단해요. 자, 이왕 이용 교수님께서 또 이런 명언을 주셨으니까 두 분께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요거 좀 조심하시고 요건 좀 하시고 요 조언을 좀 부탁드려요. 간단하게.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변동성 때문에 투자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도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보면 그만큼의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상자산을 투자하는 방법, 그다음에 접근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기준과 목표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가상자산이 종류도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이냐, 안정적인 어떤 수익이냐, 아니면 내가 어떤 그 생태계에 기여하기 위해서 코인을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떠나서 그런 어떤 목표를 명확히 하시고 하시면 결과가 안 좋더라도 저는 후회는 안 하실